한국 농업의 대안을 찾는 시간입니다. K농업의 진화,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님하고 같이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농업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일본 농업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하셨는데 네. 좀 어떤 부분을 한국 농업하고 비교하면서 해볼까요? 사실 우리가 일본은 자주 가지만 일본 농업은 어떤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할 것 같잖아요. 네,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통계 같은 걸 한번 비교해 볼 것 같고요. 또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우리 비슷할 겁니다, 한국하고. 그것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한국 농업하고 많은 차이가 날 건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실제로 비슷한 점이 많이 있나요? 저도 이제 일본 여행을 가서 농촌을 가면은 이게 잠깐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여기가 한국의 농촌인지 일본의 농촌인지 사실 구별을 잘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지리적 조건도 비슷하고 가옥 구조가 약간 다를 뿐이지 사실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비슷하거든요. 아, 네. 우리나라처럼 또 논농사, 밭농사 논농사 모습이. 중심이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농업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일본 정도가 있을 수 있죠. 아, 다른 나라는 이제 주식 작물들이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네네.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후대도 다르고. 아, 그래서- 기후도 비슷하고 똑같이 쌀밥을 먹고 이런 네네. 네. 유사점이 있네요. 네. 실제로 그 수치로도 그게 비슷합니까? 예를 들면 뭐 농경지, 농가인구 이런 것들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00년 이전 있잖아요. 그러면 1950년대부터 그 사이에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보통 이게 비교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농가당 경지 면적 얼마인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1헥타르에서는 1.5헥타르 정도까지 약간 넓어졌거든요. 1.5헥타르 같으면 한 4,000평? 5,000평쯤 되는 거죠. 요쯤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일반적인 농경지였는데 일본은 어떠냐 하면은 일본도 사실 그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거의 구조가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200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일본은 조금씩 이제 농가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한 1.5헥타르 수준, 한 4,500평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전체적으로는 규모는 그래도 일본 인구가 많으니까 전체 규모는 크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일본 국토가 우리나라보다 크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농경지 자체는 한 일본 같으면 430만 헥타르쯤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 한 요즘은 좀 많이 줄어가지고 153만 헥타르쯤 되고 그러니까 아. 면적은 한 2.8배 정도 일본이 더 크죠.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쉽게 생각하면 거기 우리나라 농업에서 한 곱하기 2.8 정도 수치를 곱하면은 대충 일본 농업하고 거의 대부분이 다 비슷해집니다. 아, 네. 농민 숫자도 그렇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2000년대는 아마 이게 비슷했을 겁니다. 네. 이 숫자를 곱했을 때. 근데 지금쯤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농가 숫자 하면 농민 숫자, 농가 숫자로 예를 할게요. 농가 숫자로 하면 우리나라는 100만이 조금 넘어가거든요. 네. 농업 경영체로 하면 좀 다른데. 근데 일본 같으면은 마찬가지로 일본도 약간 100만 조금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110만쯤 되고요. 농가 숫자는요. 그리고 또 이제 경영체로 치면은 이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176만 개입니다. 농업 네네. 경영체가. 지금은 한 180만 개 넘어갔다 그러고 있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농업 경영체로 치면 97만 개밖에 안 되거든요. 아, 우리보다 훨씬 적네요. 그렇죠. 오. 이게 또 이런 게 왜 일어나냐면 일본은 이 경지 면적이 농가당 경지 면적이 커졌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1.5헥타르인데 일본은 지금 은 3헥타르를 넘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커진 게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농업 정책 중에 영향 중에 하나가 소농직불제라는 정책이 있거든요. 네. 소농직불금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농가들이 그럼 연로 80, 90대고 하면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대개 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은퇴를 안 하시는 거죠. 아, 소농직불제가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예를 해주시겠어요? 들면은 1,500평 이하의 1,500평 이하를 가지고 있는 농가의 경우 소득이 일정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 연간 한 120만 원 정도의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으면은 이 120만 원 직불금을 받게 되니까 아. 예를 들어 사실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같이 공동 농사를 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영체를 아들과 부모가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 평균 경지 면적은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합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네, 갖고 개별적으로. 있으면 다 직불금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죠. 아, 그래서 네. 이게 농가 숫자가 줄지를 않는다. 이게 약간 이게 통계상으로 보면 늘어나는 숫자가 보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가 좋은 의도로 가지고 설사 이제 개입을 하더라도
개입을 하면 항상 이제 다른 부가적 효과들이 항상 나타난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거면 좋게 보고 나쁘게 볼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농업 종사자 숫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비슷하게 이렇게 일본은 좀 줄어들고 그러나요? 농업 종사자 숫자 그러고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랑 똑같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 점점 더 기계가 도입되면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뭐냐 기계가 커지면은 굳이 노동자 숫자가 그리 늘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고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농민 개인의 숫자는 공통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단위가 그 경영체 숫자는 확 줄어들면서 아마 단위는 점점 커지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통 선진국 농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요 10헥타르 이상 경작하는 농민 숫자는 전체적으로 한 10%가 잘 안 돼. 숫자로 보면 별로 안 돼요. 근데 10헥타르 이상 경작하는 농민 숫자요. 근데 전체 경작 면적은 대충 한 50%를 넘어가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상위 10% 농지 소유자가 절반 이상의 경지를 경작하고 있고 일본 같으면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위 5%에 있는 농가가 예를 들면은 그 농경지의 50%를 60%를 경작하는 거죠. 유럽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작은 유럽의 단위가 얼마냐면 5헥타르 농가를 치거든요. 5헥타르 이하를 유럽에서는 대충 소농으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5헥타르는 좀 대농에 해당하죠. 근데 5헥타르 농가가 농가 숫자는 70%쯤 되지만은 실제로 경작하는 면적은 한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가장 하는 거는 주로 대농들이 양적인 걸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고 어느 나라든 간에 소농은 숫자는 많지만은 이 소농들이 주로 다양성이라든가 왜냐면 어떤 거 손이 많은 같은 농업들 있잖아요. 작은 단위가 필요한 채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손이 많이 가는 농업들은 이제 작은 농가들이 담당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뭐 농업이 발전할수록 이렇게 대농들은 대농으로 가고 소농들은 이렇게 다양성으로 가고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그거를 양극화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유럽의 국가들도 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럽은 또 평등한 사회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이게 묘하네요. 농업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농업이라는 특징이 유럽도 예를 들면 곡물 농업들은 굉장히 규모가 클 거잖아요. 또 축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초지 같은 50헥타르쯤은 다들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농업 지리 조건 같은 게 다 다른 거죠.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으로 비교가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교할 때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서 일본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나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양쪽을 보면서. 근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처음에 이렇게 산업화하면서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 다 떠나서 도시 노동자로 오는 과정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출산으로 고령화돼가는 과정도 있을 것 같고 지방소멸 얘기도 있고 이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단지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고령화됐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농촌 고령화율이 한 50%쯤 되거든요. 그 농가들 중에서 65세 이상이 50%쯤 된다는 뜻입니다. 일본 같으면 그 비율이 이제 70%를 넘어갔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일본과 비슷해질 거라는 거고요. 일본은 농가들의 평균 연령이 이미 68세, 9세가 됐거든요.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대부분은 70, 80대분이 대부분이라는 역으로 보셔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더 그쪽으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 농장주만 했을 때는 농장주의 평균 연령이 68세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장에 여러 사람 애들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평균 연령은 좀 낮은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고령화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령화되고 농가 인구가 줄고 그러면은 근데 땅은 그대로 있으니까 평균 경지 면적이 일본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걸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걸 하려 그러면 사실 유럽도 똑같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쟁기를 가지고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은 제한돼 있잖아요. 아무리 넓은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가족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은 이제 내가 어떤 농기계를 쓰느냐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농가들은 개도국 가면 대부분의 농기계가 없는 곳은 1헥타르, 2헥타르 정도가 일반적으로 경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도입되면 경작 규모가 커지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1930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유럽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우리나라 농업이나 유럽 농업이나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이게 기계가 도입되면 이게 농경지를 넓힐 수 있는 곳을 계속 넓히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토지라는 게 다 소유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겠지만은 아니면 영국도 이제 엔클로즈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 토지를 어떻게 집적을 시켜가지고 생산성, 이게 경작 효율을 높일 건가 하는 거는 유럽에서는 그냥 한 100년 정도 계속 꾸준히 진행되어 온 일이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걸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그 일을 가지고 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 영향이 이제 그러면 이 규모를 차이를 점점 벌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나라 농업이라는 게 일본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똑같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바뀌어갈 거냐? 이걸 아니면 어떻게 바뀌어가야 되느냐? 이걸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뭘 했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09년부터 했다는 게 어떤 걸까요? 사실은 이제 농업을 구조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보통 토지개혁이 있고요, 농지개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시스템을 개혁하는 거, 뭐 이게 지도체제, 지도 시스템이나 연구체계 같은 거를 그 농정 조직을 개편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농업 기술을 혁신하는 게 있죠. 거긴 종자라든가 기계나 아니면 첨단 디지털 기술이 포함됩니다. 농업은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몇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게 농지개혁, 농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기계가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큰 트랙터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큰 트랙터가 이게 경작하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만약에 잘게 쪼개져 있으면 사실은 농기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도구가 바뀌게 되면 이제 이 구조가 따라 바뀌게 됩니다. 어느 나라나. 일본이 이제 그 어떻게 했냐면 2009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뭐였냐면은 그 기업들이 있는데 농지를 임대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전부 다 토지제도도 비슷해가지고 농민만 영농조합 법인 같은 어떻게 보면 농민이죠. 농민만 땅을 소유할 수 있고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대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임대도 함부로, 왜냐하면 소유를 하는 사람이 경작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경자유전의 원칙. 그러니까 법은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는 제한적으로 만약 65세 이상 고령농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한 조건일 때만 임대가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임대하면 다 불법인 거죠, 우리나라에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그게 아니고 기업이 임대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업이 소유는 못 하고요. 그건 뭐냐면 일본은 당연히 농촌의 고령화가 심해졌으니까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면 사실 이제 농경지가 막 분산될 거잖아요, 사방에. 그럼 기업 누가 들어가서 농사를 새로 짓고 싶어도 이게 농지가 분산돼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여기 농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였냐면은 누군가 이걸 한 곳에 모아줘야 됩니다. 이게 유럽에서는 이게 랜드 컨설리데이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이 농지은행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임차를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해가지고 어떤 경작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몰아서 같은 10헥타르더라도 10개 여러 개 나눠진 10헥타르가 아니고 한 곳에 모아가 10헥타르를 딱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정책들 하면서 규모를 계속 키워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 계속 앞으로도 일본은 이걸 계속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모으는 건 아니고 임대를 통해 가지고 경작 단위를 좀 넓힌다, 이런 접근인가요? 그렇죠. 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고, 그렇더라도 대부분은 땅들은 뭐냐면 땅을 소유주 있잖아요. 소유주가 대부분 소유하고 있고 이제 경작을 포기하는 농경지가 늘어날 거고, 아니면 또 이렇게 농경지를 이게 기업인데 아니면 농업법인데 임대를 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좀 유리하게 수익을 더 얻는 경우 있잖아요. 경제적 혜택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농가들이 그렇게 참여하기도 하고. 근데 일본 가서 저번에 몇 년 전 일본 한번 스마트 농업 연구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일본이 고령화가 너무 빨리 되면서 이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영농조합법인이 되고 뭐가 되고 농사를 짓는 기업 생겨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토지를 위탁하는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임대를. 이게 나는 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작은 농경지를 하는데 농기계부터 해가지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 새로 투자하는 거 쉽지 않고. 이러니까 벼농사 같은 경우는 그럼 옆에 영농조합법인 있으면 내 농사 같이 지어달라. 왜냐하면 뭐 농사 짓는 거 그렇게 기계가 있으면 그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쉽잖아요. 내가 기계를 빌려서 따로 하는 거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은 전반적으로 경영 규모가 넓어지는 쪽으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도들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둘력별 경영체 사업을 해가지고 네.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별 농사 짓지 말고 한 곳에 몰아가지고 하나로 농사 짓자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됐었죠. 여전히 시도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그래 실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그걸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그 일본 앞에 농가 규조 비교를 했었잖아요. 옛날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구조가 비슷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고 있으면 이제 그 대부분의 50헥타르 이상 농가들이 거의 절반 정도. 그래프가 나오고 있네요. 네네네. 네. 이게 경작 면적 그게 평균 경작 면적 증가로 나타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50% 이상의 경작 면적을 10% 정도의 농가가 그렇죠. 정작하는 걸로 이렇게 네,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2009년 10헥타르 이후에 이상. 이렇게 쫙 예, 급속하게 그게- 좀 바뀐 거.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아. 펼쳐지는 겁니다. 아, 지금까지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대개 1헥타르에서 한 5헥타르 사이 농가들이 대부분 몰려 있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 규모 농가들이. 근데 큰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쪽에 10헥타르 이상 농가들이 네.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바뀌고 농가 수준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아, 이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고령화와 함께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럽이 옛날에 갔던 길을 따라서 가는 걸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서 만들어갔다. 특히 농지 규모를 경작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그렇죠. 있는 거겠네요. 네. 그거와 같이 연결해가지고 농기계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마트 농업 정책 같은 아, 것들이 네. 기술 정책들이 따라가는 거죠. 아, 왜냐하면 그게 이 경지가 경영 단위가 늘어나지 않으면은 네. 대부분의 첨단 기술은 농가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자기가 이게 무슨 밭을 갈듯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외부의 서비스로 대부분 제공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거나 콤바인으로 가지고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이건 내가 콤바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농민들은. 그렇긴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걸 외부 서비스로 구매를 하는 걸 형태죠. 그런데 작은 단위로 있으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효율은 무조건 이렇게 한꺼번에 작업이 넓을수록 무조건 좋아지잖아요. 비용이 싸지고.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수밖에 없죠. 아, 제가 지자체들 보니까요, 그 네. 뭐 선거 공약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군수나 이런 분들 이렇게 농민들한테 좀 선심성 정책 펼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콤바인을 그 동네에다가 제공하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뭐 콤바인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유지 관리도 어렵고 하니까 농민들이 관리하기 뭐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일부 전문 농민들만 관리할 수 있으니까. 또 농업의 특징은 뭐냐면 또 이 작물이 익을 때 한꺼번에 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작물이 익으니까 농기계의 특징 한 달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농민들이 몇 억짜리 이제 콤바인을 사거나 트랙터를 사는데 1년에 한 달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한다 치면 11달은 노는 거잖아요. 네. 이런 문제도 있으니 이 농민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효율성이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 단위가 이게 투자비를 건지려고 그러면은 회수하려면은 많은 면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우리나라도 이제 겉으로는 그러니까 농가들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많은 작업들은 이런 식 외부의 서비스 형태로 이미 제공되고 있는 거고 이미 제공되고 있다. 이미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많은 농업이.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제대로 보질 않으니까 네. 계속적으로 이제 농민이 다 농사를 짓는 걸 가정하고 이 시스템을 만들려니까 사실 좀 모순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사실 도시에 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농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전히 농촌 가면 이렇게 그 낫들고 풀 베고 이렇게 하시는 게 농업의 전형인 것처럼 이렇게 밭 한떼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숫자적으로는 사실 어느 나라든 간에 숫자적으로 그 농민이 가장 많거든요. 그 숫자적으로. 근데 말씀드렸듯이 유럽도 그 농민이 담당하는 건 70%의 농민이 5%만 경작을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뭐 숫자적으로 훨씬 많으니까 그쪽을 훨씬 더 많이 접하겠지만은 네. 현실적으로는 보면은 농업은 전부 다 규모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네네. 우리나라도 이 3헥타르 이상 농가들이 점점 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추세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농가들 한 5천 평 정도 되는 농가들 숫자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3헥타르 이상 10,000평 정도 되는 농가는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신에 이제 또 우리나라의 앞에 농가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귀농 인구 때문에
그다음에 직불금 제도적인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1,500평 이하 농가들은 현상 유지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 숫자가 안 줄고 네. 1헥타르 3,000에서 5,000평 사이의 농가들은 굉장히 크게 줄고 그다음에 이제 10,000평쯤 되는 농가들은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여전히 소농 구조긴 하지만은 이렇게 구조가 점점 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산되는 형태로 가고는 있는데 느린 건가요, 그러면? 느린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토지 제도가 막혀 있으니까 뭐 크게는 안 바뀌는 상태죠. 근데 이제 일본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유럽이 그랬고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갈 거잖아요. 근데 그런 논의를 사실은 꺼내기는 어렵죠. 토지에다가 뭐 기업 이러면은 사실 농민들이 일단은 다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적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가장 큰 장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 진화의 방향으로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농지 규모 키우는 농지 개혁,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지원 체계 개혁, 그리고 세 그렇죠. 번째로는 기술 개혁. 말씀하셨는데 기술 이 지원 체계는 오늘 일단 이렇게 시간이 허락을 안 할 것 같은데 요 기술 관련해서 스마트 농업 얘기는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농업이 한일이 한국하고 일본이 어떻게 지금 다른지 비슷한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냐 이거는 약간 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우리가 스마트 농업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스마트 팜을 생각하잖아요. 그 온실에서 딸기라든가 온실에서 이 그 실내 농장 LED를 맞아요. 도시에서 키우는 이런 채소 키우는 이런 걸 대부분 스마트 농업으로 상상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맞긴 하지만 그건 사실은 채소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건 농업의 일부분이고 농업의 주례는 뭐냐면은 야외에서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스마트화 시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일본의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일본에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217개소에다가 대규모 한 5헥타르에서 수십 헥타르 단위로 해가지고 스마트 농업 실증 단지라는 걸 만들었죠. 그럼 여기에다가 많은 기업들이 어떤 것은 디지털 기술 아니면 뭐 수학 기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배 기술을 바꾼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대개 기업이 주도를 하고 정부 연구소들이 같이 매칭을 해서 보조를 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실증 중심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왔었고 그게 이제 일본 농업을 약간씩 바꾸고 있죠. 그리고 일본 기업이 만들어지면은 대부분의 스마트 농업은 이 서비스가 기업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돼야 되잖아요. 농가들이 돈을 지불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농가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돼가지고 이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나야만이 또 비용을 지불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규모가 작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 이익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첨단 농업으로 가려 그러면은 기후변화 대응이든지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좀 스마트한 농업으로 가긴 가야 되잖아요. 이런 기술이 작동하려 그러면 구조가 따라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술 혁신을 하려면은 구조 혁신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하거든요. 한 가지 연구 결과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옛날에 그러면 농업 R&D 성과가 어떠냐를 한번 봤었죠. 그거 이제 연구소에서 의뢰를 할 때는 농업 R&D 성과가 농업 생산성 혁신에 크게 기여했다. 이걸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연구 결과는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농업 혁신 성과의 거의 70% 80%는 농가의 규모화에 따른 그 생산성 향상이고 R&D 역할은 26%밖에 안 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라는 거는 구조 혁신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지금까지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가 2009년부터 어쩔 수 없이 그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농업에 대한 정서 우리나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걸 농지를 개방을 하면서 완전 임대를 자유화하면서 규모라든가 아니면 기술 혁신 같은 게 지금 현재 약간씩 성과를 내고 있는 상태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변해갈지는. 그렇군요. 네. 일본 농업이 사실은 고령화하고 맞물려서 우리처럼 먼저 위기를 맞았을 텐데 네. 어쨌든 핵심은 농가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면서 바꿔갔다는 그렇죠.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과는 지금 좀 나오고 있나요? 어떤 데서는 이제 식량 자급률은 일본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식량 자급률은 약간 좀 다른 면에서 바라봐야 되고요. 예를 들면 한 두 가지 예 정도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가사키 현에서 히가시에서 한 것 예를 들면은 뭐 ICT 관측 기술 같은 걸 적용해 가지고 기후 변화 같으면 가뭄이라든가 아니면 비가 많거나 하면은 병해충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고령화되면 이걸 자주 밭에 못 나가거든요. 근데 농경지가 커지면은 관리가 힘들어지잖아요. 예전에 농부가 이 논둑이나 밭둑을 다니면서 예찰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 면적이 커지면은 근데 그걸 이제 그럼 디지털 기술로 원격 탐사 기술을 측정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물을 준다든가 농약 방제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예를 들면 생산성을 한 40% 정도 이렇게 향상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효고현 단밭이 같은 경우는 호박을 재배했는데 약간의 이제 기술을 첨단 농기계 같은 걸 도입하고 전목 농기계 같은 걸 도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기계라든가 소프트웨어 같은 걸 도입해가지고 노동력은 한 35% 정도 줄이고 생산성은 한 44% 정도 높이고 이런 성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증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뭐 작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몇만 평 단위에서 해가지고 성과가 나면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확산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5년이나 10년 후쯤 되면 농업이 어떤 상태로 가 있다는 거를 이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5년,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예를 들면 유럽이 만약에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유럽이만 여기 있다 치고 한국 농업 여기 있다고 치잖아요. 옛날에 일본이랑 한국이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본은 점점 더 유럽형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규모나 이런 제도 같은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업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더디겠지만 인구 구성이 이제 너무 고령화됐잖아요. 네. 이게 급격하게 세대 교체가 안 되니까 일본도 젊은 농부들이 안 들어가니까 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유럽형으로 바뀌어가겠다. 이렇게 누구나가 다 예상할 수가 있죠. 유럽형으로 바뀌어갈 거다.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더디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기술적으로 우리는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스마트 농업 사업 같은 R&D 사업 같은 몇 천억짜리, 6천억짜리 사업을 만들고 또 노지 사업 같은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몇 천억짜리 사업을 만들었어요. 네네. 만들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기술 혁신이라는 거는 구조 혁신이 따라가지 않으면 반쪽짜리 네. 성과에 불과하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기술 혁신은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가능한 문제인데 이제 구조 혁신 문제는 이거는 이 국민적 합의가 따라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국민들의 인식이 따라가야 되는 문제들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더딜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제가 여쭤봤던 그 식량 자금률 여기는 많이들 관심이 있으셔서 식량 안보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식량 어떻게 자금률 봐야 돼요? 자체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농업 부채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인구 대비해서 면적 이걸 치면은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비교하려면 곡물 자금률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곡물 자금 우리나라는 한 2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으면은 곡물 자금률이 한 27%쯤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뭐 네네. 조금 높긴 한데 뭐 그게 그리 큰 차이는 아니고 또 칼로리 자금률이라고 일본은 별도로 내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칼로리 자체는 몇 퍼센트가 얘기하는 과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채소 같은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일본이 38%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거 비슷할 거라 예상합니다. 농업 부채가 똑같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생산액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금률은 일본 같으면 68%, 70%쯤 되죠. 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우리가 일본 국민들이 먹는 이 농산물의 70% 정도는 가격으로 70% 정도는 이 자체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렸을 때 왜 자금률이 높아지기 어려우냐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자금률을 높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칼로리 자금률을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칼로리 자금률은 대개는 칼로리가 높은 게 곡물류잖아요. 그렇죠. 곡물류는 또 가격이 싸고 그러니까 싼 작물을 더 많이 심고 그러니까 이 칼로리 자금률이 높아지면은 이게 생산액 자금률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 스스로가 소득을 줄이는 행동을 하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간에 자금률은 이 정도 선이 한계일 거다. 그러니까 이 식량 안보 문제는 이 자금률을 높이는 거는 하나의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해결책은 아니고 네. 말씀드렸듯이 비축이라든가 해외 농업이라든가 공급망 관리 같은 거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식량 안보 차원에서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량 안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수입해 오느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이게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래.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국 농업 지금 구조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 건데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이 토지 문제가 제일 농지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농지 문제는 너무 많은 이제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누구도 농지 문제는 손을 대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토론이 이게 논의가 한 발짝도 진행을 못 하고 있고 이걸 꺼내는 순간에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정권이든 무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치인들 맨날 어디 뭐 저 농지 갖고 있다고 막 두들겨 맞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게 토론으로 가지고 바뀌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지자체 같은 곳에서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해도 이게 만약에 그 사례를 만들어 보고 그 사례가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이게 사례가 먼저 가고 이제 이 법은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례를 만드는 거는 불법을 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실증 사업들은 연구개발 사업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미래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자체 많은 실증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실제로 경북 같은 곳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좀 더 많이 벤치마크하고 해가지고 지자체 좀 더 여러 번 실증 사업 여러 군데 만들어 보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작은 농지들을 임대해서 적절한 단위로 모아서 특정한 기업이나 어떤 큰 단위의 이 농가가 경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서 좀 조정을 해주는 사업을 많이 하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아직까지 기업은 농업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아. 우리나라 같으면 영농법인이 되겠죠. 네네네. 농업법인이나 네. 이런 쪽이 주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미 이제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사례를 좀 더 분석을 하고 좀 더 확산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조용조용히 하시지만 이게 헌법을 고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큰 주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2의 농지개혁이죠, 말하자면. 사실 뭐 항상 농업은 농지개혁을 얘기하지 않고는 네. 농업 구조개혁을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농지개혁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주제라 가지고 네. 어느 누구도 쉽게 꺼낼 수는 없는 주제죠. 그렇죠. 우리나라 그 이승만 전 대통령 때 했던 네, 농지개혁,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렇게 네. 해서 다 소농체제로 만들었던 그 정도 규모의 개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뭐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변해가면서 법이 따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불가피하다. 불가피하죠. 네. 농가들이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이 농가들이 너무 고령화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대 간의 지속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가 식량 안보 문제 같은 데서 이게 농업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식량 안보 문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변화 같은 거 불가피할 거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가능하면 그러면은 기본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농촌에 좀 이 다음 세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지혜를 모아 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제2의 농지개혁급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 이게 너무 위험한 단어를 너무 위험한 단어를 이렇게 거창하게 부풀려 놓고 네네 제목을 위해서. 네. 이 정도로 그럼 여기까지 네네네. 말씀 듣고요. 다음번에 모셔서 또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